오늘은 늘 생각했지만 처음으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영화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드니 빌레브의 듄이고요. 스포일러가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시고 들으셔도 좋고 영화 굳이 안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줄거리 설명을 상세하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으니까 그냥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듄이고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읽은 사람은 그 누구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작품이고요. 어, 상당히 많이 외우기 힘든 고유 명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행성이나 종족, 가문 이름 등의 고유 명사들을 조금 쫓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스타워즈랑 상당히 비슷한 세계관인데요. 먼 미래, 한 서기 10,000년 정도의 이야기죠. 우주는 그 황제가 있고 그 황제의 지배하에 어, 이렇게 행성들을 나눠서 지배하는 귀족들이 존재를 해요. 뭐 백작도 있고 공작도 있고 남작도 있고 그런 우주 세계관 안에서 스파이스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에서 그 필수적인 자원이고요. 그런데 이 스파이스는 아주 척박한 땅 아라키스라는 행성에서만 생산이 돼요. 스파이스는 온 우주에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에서 전쟁과 그 암살 등의 암투 같은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황제는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에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이 아트레이더스라는 가문은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인 티모시 샬라메가 여기서는 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폴 아트레이더스죠. 그가 후계자로 있는 가문이에요. 황제는 이 아트레이더스 가문에게 너희들이 아라키스로 가서 그 행성을 장악을 하고 스파이스를 채굴 해서 본인에게 바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라키스에는 다른 가문, 여기서는 하코넨 남작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오랫동안 그 이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갈팡질팡한 노선 속에서 이야기가 싹이 트게 돼요. 그러니까 하코넨 가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빡이 치는 상황인 거죠. 나 잘해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황제한테도 잘 바쳤었던 것 같고, 근데 갑자기 황제가 명령으로 쫓아내고, 다른 놈들이 자기 밥벌이며 집이며 다 뺏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제가 아트레이더스 가문에게 되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을 절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트레이더스 가문은 뭐랄까요, 그 명망도 높아 보이고 공작의 직이나 황제의 친인척, 나아가서는 황제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신임하고 덕망이 넘치는 위치인 거죠. 공작이니까.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지. 그러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하코넨 남자 것들을 빼앗아서 그 하코넨 가문이 화가 나서 그 안에서 칼춤 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아라키스에는 이 가문과 황제의 그 정치적인 암투 외에도 그 원주민, 그 네이티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멘이라고 하는 사막 민족들인데 그 사막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괴물도 있어요. 샤이 훌루드라고 하는 그 400m가 넘는 모래 괴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지렁이를 400m만큼 키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샤이 훌루드라고 하는 이 모래 괴물들은 일정한 소리에 되게 민감한데 그래서 그 프레맨들은 똑바로 걷지 않고 샤이 훌루드를 피해서 걷는 걸음법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얘기가 흐름이. 네, 뭐 이 400m가 넘는 그 샤이 훌루드는 그러니까 모래 괴물이라고 할게요. 이 모래 괴물은 아파트를 한 입에 삼키는 게 가능할 정도로 커요. 400m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맨들은 그러니까 이 사막 민족들은 이러한 척박한 상황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티모시 샬라메
아버지인 레토 아트레이더스 공작이 있는데 이름 헷갈리니까 저는 배우 이름으로 이야기할게요. 레토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오스카 아이작이라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스타워즈에서도 나왔었던. 근데 어, 레토, 그 오스카 아이작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랄까요, 막 다루기 힘든 되게 부담스러운 숙제 같은 것들을 좀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황제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오스카 아이작은 나름의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면 그 하코넨 남자 가문은 프레맨들을 좀 핍박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프레맨들과 공생을 택해서 앞으로의 다가올 침략, 위험에 대비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끝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티모시 샬라메로 대표되는 그 아트레이더스 가문은 결국은 황제의 계략에 빠지게 되고 가문에 아주 소수만 살아남아서 그 프레멘족의 도움을 받고 다시금 일어나 황제에게 도전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 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2시간 반이 살짝 넘는 러닝 타임인데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해요. 음. 우리나라에도 6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중 한 권 반 정도, 한 권의 반 챕터 정도만 영화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듀운의 스토리에서 아주 간단하게 만난 본 상황인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스파이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원작 그 프랭크 허버트의 듀운이 나온 그 시대적인 배경은 그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60년대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죠. 그 정신적 해방을 위해서 마약 같은 것들을 남용을 했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탈사회적인 행동들 혹은 뭐 보헤미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음악도 사이키델릭 록 같은 그 환각에 찌드는 것 같은 노래도 그랬고요. 여튼 그 시대의 작품이어서 그런지 스파이스는 마약처럼 보여요.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중독 증상도 있고 또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영화를 연출한 드니 빌레브는 그 마약 카르텔 두 조직의 암투를 다뤘던 시카리오라는 영화를 연출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 듀는 스파이스 카르텔인 두 조직 하코넨하고 아트레이더스의 이야기인 거죠. 결국 마약쟁이들 이야기다. 어, 또 그리고 스파이스를 지배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그 듀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스파이스가 향신료잖아요. 해석을 하면 직역을 하자면. 근데 예전에 그 전근대 유럽에서 그 향신료를 가진 자가 유럽을 지배한다라는 말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 십자군 전쟁을 후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스파이스는 독이 든 성배 같은 거죠.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만 두려운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서양에서 만들어진 많은 작품들이 의례 그렇지만 듀는 특히나 더 성서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막의 배경과 그리고 꽤나 많은 아랍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명확한 모티브들이 있죠. 그러니까 노골적인 메시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메시아의 어원 뜻을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에서 파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극 중간에 그 티모시 살렘의 아버지인 오스카 아이작이 죽기 전에 독가스를 살포를 하면서 하코넨 남작이 진짜 그 그로기 상태까지 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회복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석유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여담인데 스파이스는 현대 석유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튼 그 석유라는 기름을 뒤집어 씀으로써 회복을 하는데 고대에는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메시아의 성격보다는 죽음을 거부하기 위한 탐욕스러운 행위처럼 보이기도 해요. 좀 뻘소리긴 한데.
아무튼 재밌는 것은 프레맨들은 그 영화상에서 그 메시아가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은 하는데 굳이 메시아가 없어도 그들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맨이라면 티모시 샬라메가 왔는데 굳이 와서 문제를 만들고 있네?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이유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영화상에서. 간단하게 그 이 작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원작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정말 그 여러 많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수십 번 소모됐던 플롯하고 이야기들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그러하고, 매트릭스, 뭐 지브리 스튜디오의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같은 것들도 그렇고,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너무나 흥미로운데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 기시감이 계속해서 들어요. 근데 이게 원조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도 원조고 쟤도 원조래. 족발은 내가 만들었는데 옆에 애가 더 잘 팔아.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니 빌레브가 그리는 이 세계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가 영상을 채우는 그런 스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영화 서사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미장센들이 분위기 조성을 기가 막히게 해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이런 거죠. 재밌었어? 그러니까 결국 재미는 이야기에서 오는 거잖아요. 개인의 스타일 혹은 개인의 호불호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 사람을 안달나게 하는 뭐 이야기인 거죠. 영화를 보면서 극적 당위나 뭐 핍진성들 같은 것들이 없다면 보고 나서 신나게 욕을 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쟤가 왜 나 어디서 나와? 걔는 어디 갔어? 뭐 그런 것들. 그만큼 영화를 비롯한 영상 매체가 현재 그 서사를 대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길게 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만큼 저란 사람은 영화라는 것을 볼 때 서사에 포커스를 맞춘, 그러니까 방점을 찍고 보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 영화의 화면만큼은 서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화면만큼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시네마라고 불리는 것들에 좀 가까워 보여요. 음. 서기 1만 년인데 중세시대 복장을 해도 비주얼이 어색하지가 않아. 총으로 안 싸우고 지들끼리 칼질하고 난리 나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그럴싸해. 그만큼 그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작품이라 불릴 정도로 되게 뛰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영화 보는데 한 10,000원 정도 드는데 우리들은 그 미술관에 비슷한 돈 내고 유명한 회화 보러 가잖아요. 그거랑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웅장한 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회화들보다 더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화면 자체에 조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영화의 그 시각적인 많은 부분들이 아이맥스를 잘 활용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좀 까주기도 해야 될 텐데, 아이맥스 비율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각적인 웅장함을 주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그 원경,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장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액션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코넨 가문이 아라키스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에서 아트레이더스 가문의 사람들이 와 하면서 우르르 돌진하는 백병전 장면들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블의 앤트맨이 작아져서 싸우는 거를 큰 인간인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기분? 그런 건데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아이맥스를 잘 활용하죠.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전투 장면에서도 배트맨은 그 전까지는 뭐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안 그랬지만 다크나이트에서 보면 거의 나루토예요. 닌자야 닌자. 근데 그 배트맨이 베놈 베인이죠. 베인이랑 싸우는 장면도 비슷한데 참으로 힘겹게 싸우고
인간인 우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하죠. 뭐 감독이 노린 부분이기도 할 테고요. 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은 아마도 아이맥스 생각하면서 만든 말이었을 거예요. 뻘소리죠, 뻘소리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화면은 굉장히 훌륭한데 감정 같은 부분들이 동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느껴져야 하는 지점에서도 배경의 일부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짧지 않은데 쳐낼 거 쳐내고 보여줄 것만 보여줘야겠다는 드니 빌레브의 생각인 거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감정을 길게 끌고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결연은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해요. 그리고 결국 그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혁명에 나서야 된다는 거는 지나치게 구시대적인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굳이 여기서 그러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공작의 직위,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혈통, 그 정통이라는 것에 기대는 행위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트집을 이런저런 것들을 좀 잡긴 했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영화는 스포가 많지만 스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꿈꾸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녹음을 하고요. 다음에 또 더 괜찮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